네, 이번엔 펀더멘탈 투자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연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증시만 홀로 약세다. 나 홀로 약세. 그다음에 뭐 역동조화, 예. 디커플링 용어는 많은데요. 자, 일단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같이 못 갔는데 뉴욕 증시는 계속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제는 상승의 이유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멈추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자, 우리 증시는 어떤 전망을 보여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증시만 거꾸로 가는 나홀로 장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출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만 보면은 또 멈춘 듯 하기도 하지만 또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또 금리 정책도 나홀로 정책을 취함으로써 향후 상황은 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각국 주요 증시의 상승률을 보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요즘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유럽마저도 또 최근 키프로스 사태 같은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만 중국과 더불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즉 주가 지수의 움직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또 이 그래프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해주지만 사실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엔화 약세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수출이 증가를 하고 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원화 가치 대비 엔화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긴 하였지만 사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네. 또 우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아주 잘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재 일본의 수출이 증가를 하면 우리나라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오른쪽 그래프에는 주요 국가들의 과거 10여 년 동안 수출 성장률이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은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였지만 미국, 특히 일본은 많이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일본의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아직도 흑자인 반면에 중국은 적자로 돌아서는 것만 보아도 또 영향이 여러 나라가 같이 받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의 엔화 약세는 보다 심리적인 면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본 증시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이러한 단기적인 영향이 실제 영향보다는 좀 큰 면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북 리스크의 엔화 약세,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니겠죠. 자, 근데 대표적으로 완성차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이런 일본 4사들이죠. 4개 자동차 대표 회사들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대수가 또 나왔습니다. 340만 대라고 하더군요. 자, 그동안 현대기아차도 리콜 이야기가 좀 부담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다. 엔화 약세라든지 리콜 부담은 일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되면 비용을 또 들여오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엔저는 어느 정도 저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대비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히 이제 자동차와 같이 특히 엔화 약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섹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잘 대응을 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장세보다도 이렇게 엔화 약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실제로 업종, 자동차 업종이라 하더라도 또 실제 어떨 때는 주가 자체는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또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 시장이 움츠러들 때는 지수를 어떻게 방향을 가늠해야 되는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아직은 안정을 완전히 찾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또 이겨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또 기업을 봐야 되겠죠. 기업을 어떻게 보고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를 미리 예상하고 주식시장에서 빠졌다 들어갔다 들락날락하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경쟁력이 강한 회사들은 뭐 일시적으로 또 실적이 악화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을 하고 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더 강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특히 이럴 때일수록 강한 회사가 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좀 회복 기미가 보일 때 또 주가가 충분히 쌀 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이제 LS. 근데 LS는 LS 전선, 국내 1위의 전선업계이죠. 이를 비롯한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LS 전선의 실적이 최근에 아주 좋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전선업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후로는 좀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자회사 가치, 지분 가치를 쭉 더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제 가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지주사로서 이제 브랜드 로열티라든지 임대 뭐 이러한 수익이 있어서 이 가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LS 전선인데, LS 전선은 업계 1위기는 한데 사실은 상장돼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따로. 하지만 경쟁사들 2, 3위 업체들은 다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상장사들의 주가를 비교해서 한번 가치를 계산해 보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자회사들은 꾸준히 실적이 낮기 때문에 이제 또 수익성 대비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는 일본 니코사와 합작사로서 이제 국내 최대의 동재련 업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으로 볼 때, 가치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장 큰 회사인데, 이렇게 쭉 더해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이 회사 가치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가치, LS 전선 가치를 계산할 때는 또 앞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혹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 또 있나요? 예. 이제 KTCS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회사는 KT의 자회사입니다. KT의 자회사로서 KT의 114 안내 사업하고 또 콜센터, 이제 회사에서는 컨택센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콜센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작년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14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실적이 줄었지만, 작년 이제 4분기 이후 이 회사 콜센터 산업이 또 이 KT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콜센터 사업을 이제 위탁 운영하는 이제 그러한 쪽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올해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KT의 자회사 중에 KTS라고 불리는 자회사가 이 KTCS랑 똑같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 내용도 거의 똑같고, 매출 규모, 이익 규모, 또 자본 구조도 거의 뭐 쌍둥이일 정도로 아주 똑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TS 주가는 조금 더 많이 오른 반면에 이제 KTCS의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에 질문 하나 빼먹었는데 예. 너무 일찍 끝나버린다고. 대북 리스크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뭐 이 발사대를 넣었다 뺐다가 숨겼다가 다시 나타냈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쏘느냐 안 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쏘는 건 기정사실이고 종류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리스크의 또 변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북 리스크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대북 리스크는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 뭐 북한의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기는 어려울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북한 문제가 악재이면 틀림없지만 또 다른 종류의 악재와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제 관련된 악재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산업과 회사의 업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주가의 방향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 북한 문제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으면은 그러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악재가 뭐 일본에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어느 비중이 큰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 원화 가치 하락도 이제 북한 문제 영향이 있지만, 또 거꾸로
그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 연초와는 달리 지금 이제 원화 가치 하락과 같이 그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이 적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또 시장에서는 북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들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엔화 약세, 북한 문제 등 이러한 악재들이 악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조금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보니 어저께 뭐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배경이 좀 이러한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펀더멘탈 투자, 이 재료 점검해봤고요. 전략도 들어봤고, 구체적인 그 대상물도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